반갑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학 강의하는 이윤승이라고 합니다. 자, 2021년입니다. 그죠? 차량 전차직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좀 뭐 필요한 문제들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기본 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타이틀은 뭐 자동차 공학 뭐 1회 정리 문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뭐 군무원 시험 총 3과목이지 않습니까? 뭐 국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 이렇게 크게 3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과목당 25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과목당 25문제이고 이제 지금 제가 공학 1회 정리 문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학 관련된 공학 25문제 그리고 정비 25문제 이렇게 한 세트로 1회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회분당 총 50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50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이 50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50문제 한꺼번에 풀면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 한 20분씩 뭐 17분에서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17분에서 20분씩 정도 배정을 해서 25문제를 먼저 한번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학습이 얼마만큼 됐는지 가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가늠할 때 뭐 내가 점수가 너무 낮더라도 뭐 크게 실망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워낙 모집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본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셔서 크게 고득점이 아니더라도 필기 합격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본과 관련된 내용 제가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드릴 때 내용 한 번 더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마다요. 한 주마다 50문제 총 2세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한 2회분 정도 해서 한 3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주 계획해서 총 6회분이 되겠죠. 정비 공학 6회분 정도의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정비하고 공학 1회 정리부는 이제 유튜브 그리고 각 업체에 그 내용을 올려드려서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회 모의고사 이 푸는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 시험지 내용. 이 시험지 내용은 유튜브 아래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1회분은. 그리고 이제 각 업체는 업체 동영상 보시면서 첨부 파일로 전부 다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교재는 굳이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긴 말 필요 있겠습니까? 배운 내용 이제 한번 빨리 한번 풀어 보시죠. 자, 일단 먼저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가정하고 진행을 하니까 풀고 이렇게 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채점을 하시고 답을 매기셔가지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4기통 엔진의 연소실 최적이 50cc랍니다. 연소실 최적, 제일 작은 최적 50cc이고 압축비가 11대 1일 때 엔진의 총 배기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연소실 최적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압축비가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배기량을 물어보았는데 우리 배기량은 무슨 최적을 배기량으로 쓴다? 그죠? 행정 최적을 배기량으로 쓰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총자가 붙었잖아요. 전체이기 때문에 이제 기통수를 곱해 줘야 되죠. 그래서 기통수가 총 몇 개다? 4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압축비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자, 압축비는 내가 외우고 있는 압축비 공식 뭐였는데 압축하지 않았을 때 최적, 전체 최적이죠. 실린더 최적 나누기 압축했을 때의 최적, 연소실 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맞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실린더 최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하고 연소실 최적하고 뭐 행정 최적과 관련된 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약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뭐분의 행정 최적 나누기 뭐 연소실 최적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데
실린더 최적은 뭐 더하기 뭐 행정 최적 더하기 뭘로 연소실 최적으로 쓸 수 있다더라. 그래서 연소실 최적 더하기 뭐 행정 최적 더하기 연소실 최적 했을 때 뒤에 연소실 최적 분의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은 분모 분자 같으니까 1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뭐다? 압축비 얼마? 11. 11대 1이니까 1분의 11 결과적으로 1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여기 연소실 최적도 주어졌잖아요. 연소실 최적이 얼마라고? 50cc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50cc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50cc 분의 뭐야? 행정 최적은 뭔데? 여기 플러스 1이 넘어가면서 뭐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10이 되죠. 10대 1이 개념이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양변에다가 얼마? 50cc씩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50cc씩 곱해주면은 요거는 날아가고 남는 게 뭐다? 이쪽에 500cc가 남겠네요. 이 500cc가 무슨 최적이다? 행정 최적이다. 그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 최적을 뭐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뭐 행정 최적에다 곱하기 4를 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총 배기량을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00에다가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몇 cc? 2000cc가 된다더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뭐 기본 개념만 잘 되어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잘 안 돼 있으시다면 요 내용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좀 챙겨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뭐하고? 차체와 셰시로 분류할 수 있다. 늘상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체를 이제 바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차체, 바디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이것과 셰시로 나눌 수 있댔잖아요. 이것과 셰시, 뭐와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보이죠. 차체 혹은 바디를 답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차체의 정의가 뭔데? 차체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 차체, 바디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셰시는 뭔데? 이 셰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물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가 움직이려면 뭐가 포함이 돼야 돼요? 이 셰시에 엔진도 올라가야 되겠죠. 동력을 만드는 장치는 엔진도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데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뭐야? 셰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야 차량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까지 시동장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기동장치. 그래서 뭐 전기장치 줄여서 전장이라고 하죠. 이 전장장치까지도 어디에 셰시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것도 잘 나오죠. 용어에 대한 정리인 겁니다. 자, 자동차 전체 길이를 뭐 전장, 뭐 전폭, 전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의 하나가 뭐다? 이 윤거라는 겁니다. 왜? 전장은 왠지 느낌이 전체 길이란 느낌이 들잖아요. 전폭은 또 마찬가지 전체 폭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윤거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바퀴 윤자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요. 자, 윤거는 우리 뭘 윤거라고 하는데 타이어의 중심에서 접지됐을 때 타이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윤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복륜이에요. 복륜. 한쪽 바퀴가 두 개인 복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화물차의 뒷바퀴에 복륜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 복륜일 경우에는 어디 기준으로 이 두 개의 중심과 바퀴 두 개죠. 바퀴 두 개의 중심과 바퀴 두 개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뭐 전장, 전폭, 전고 뭐 이런 거 윤거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다 무슨 상태에서 공차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단 윤거가 변하는 방식, 동시 차축의 현거 방식에서 윤거가 변하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 그게 이제 다른 내용인 거죠. 특별한 내용인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거를 이제 우리 뭐 트레드, 영문명으로 트레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답을 골라내실 수 있나요? 봅시다. 좌우 타이어 접지면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 뜻한다. 맞아요. 자, 복륜의 경우 한쪽 두 개의 타이어 중간점에서 반대쪽 중간점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복륜일 때 요거 맞습니다. 자, 윤거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측정은 뭐 적차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자, 윤거가 변하는 차량이잖아요. 윤거가 변하는 차량이 적차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윤거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리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상태에서 공차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윤거를 윤간 거리, 바퀴간 거리라고도 하며 영문명으로 트레드라고 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좀 잘 봐주십사라고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지요. 자, 지시 마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서 배울 때 뭐 이론적인 마력을 뭐 지시 마력, 그다음에 실제 축에 나오는 마력을 축 마력, 제동 마력, 정미 마력, 그리고 이제 마찰, 뭐 기계적 마찰에 의해서 일어난 손실에 의한 마력, 뭐 손실 마력 이렇게 배운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 마력이 뭐의 인자, 어떤 인자에 비례했는지도 같이 좀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평균 유효 압력에 비례했고요. 뭐 지시 평균 유효 압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차량의 뭐 그 엔진 내부에서 만들어낸 총 배기량, 부피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뭐 회전수에 비례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뭐 4행전 사이클 엔진이다, 2행전 사이클 엔진이다. 뭐 4행전 사이클 엔진은 뭐 2회전 할 때마다 폭발이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다. 그리고 2행전 사이클 엔진은 뭐 1회전마다 한 번씩 폭발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1마력이 얼마? 75kg 메타 퍼 세크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를 맞췄을 때 중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를 뭘로 마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 상수 75가 뭐 필요하다더라.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필요한 건 per second인데 여기 회전수에 RPM revolution 회전 per minute 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분을 뭘로? 초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나눠준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이제 뭐다? 지시 마력, 또 다른 말로 뭐 도시 마력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이 지시 마력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 평균 유효 압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디게이터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요. 그리고 이 인디게이터를 설치를 해서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을 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지시 마력과 뭐 도시 마력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많이 들어보셨죠? 압력과 부피와 관련된 선도가 있었죠. 이걸 뭐 지압 선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압 선도에서 뭐야? 측정한 마력이 뭐야? 이게 또 지시 마력이다, 도시 마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관의 실린더 내부에 실제로 발생한 마력을 뜻합니다. 실린더 내에서 어떻게 폭발, 압력의 변화, 그리고 부피 변화에 의해서 실제 발생한 마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력이 발생은 되었지만 뭐 기계적 마찰, 피스톤 링, 뭐 밸브 이런 마찰에 의해서 없어진 것들, 이걸 이제 손실 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축에 나오는 마력을 제동 마력, 축 마력, 정미 마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는 왕복형 기관의 실린더에 연결한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여 구한 지압 선도에서 측정한 마력이다. 아까 얘기했던 PV, 압력과 부피 변화에서 측정한 마력이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기관 내 부차적인 에너지 손실까지 고려한 실린더의 마력을 뜻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관 내 부차적인 에너지 손실, 뭐 피스톤 링, 대표적인 피스톤 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손실 마력 구할 때 피스톤 링, 마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 실린더의 마력을 뜻하는 게 뭐다? 이게 실제 나온 거 제동마력, 축마력, 정리마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축의 회전 크랭크 축에서 나오는 마력을 뜻한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동마력, 축마력 구할 때 비례하는 인자들도 뭐 있었는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파이의 토크의 회전수에 비례한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 마력으로도 표현하지요. 지시 마력, 도시 마력으로도 표현하고요. indicated horsepower 앞글자를 따서 IHP라고도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몇 번을?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5번입니다. 자, 공학이기 때문에 일부 계산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은 뭐야? 그냥 암산으로 간단하게 풀어질 수 있는 것들, 계산을 주로 물어보는 목적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숫자는 좀 풀기 쉽게 주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의 행정이 얼마? 100mm. 우리 일반적으로 1세제곱 센티미터를 1cc라고 했으니까 우리 센티미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센티미터로 바꿉시다. 10cm라고 해놓을게요. 자, 4기통 엔진의 회전수가 1200rpm일 때, 그죠? 요거일 때 피스톤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평균 속도 구하는 문제네요. 공식 알면 그냥 바로 공식에 대입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뭔데? 속도는 단위 미터 퍼 세크. 선지에 나와 있는 단위 중요하니까 이거 잘 챙겨보시라고 했죠. 일부 선지의 단위만 잘 맞춰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는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터 퍼 세크는 60분의 2R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바로 대입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문제 보고 막 응용하고 이런 거 싫어.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을 써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60분의 단 이렇게 공식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뭐다? 여기 들어갈 때 단위들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단위 틀어지게 되면 숫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위 행정의 단위는 뭘로 써야 된다? 여기서는 미터로 바꿔서 대입시켜줘야 된다.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R 회전수는 그대로 RPM 들어가니까 1200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뭔데? 행정인데 단위가 뭐야? 미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cm를 뭘로?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하게 10cm를 넣으셔야 되는데 10cm를 뭘로?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나누기 여기에다가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센티미터가 미터로 바뀔 터이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워질 거 있지요. 하나, 둘 이렇게 약분이 잘 되게끔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공식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느냐, 요 정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6, 2 이래 되나요? 그죠? 6, 20이니까. 그러면 2는 4. 그래서 4 미터 퍼 세크라고 간단하게 답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나는 공식 없이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행정이 10cm라고 했어요. 크랭크축, 팔꿈치를 크랭크축이라 가정했을 때 얘가 한 바퀴 돌아요. 팔꿈치 한 바퀴 돌듯이 크랭크축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행정이 몇 번인데?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크랭크축 1회전에 행정이 몇 번? 두 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200바퀴 돈다면서요. 분당, 맞잖아요. 분당 1200 회전을 하잖아요. 레볼루션이잖아요. 레볼루션. 회전. 1200 회전을 하는데 얘가 1200 회전을 할 때 기본 한 바퀴부터 보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행정이 몇 번? 한 번, 두 번. 피스톤의 행정이 몇 번? 한 번, 반바퀴 한 번, 반바퀴 한 번. 총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두 번이 됐을 때 한 바퀴가 완성이 되니까. 그죠? 한 바퀴 움직이면서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두 번이죠. 이건 그 공식, 이 공식이에요. 행정이 두 번 되면 어떻게 된다? 한 바퀴가 끝나게 되니까 여기에 두 배인 얼마? 20cm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20cm 움직이는데 총 1200바퀴 회전해서 움직인 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1분 왜? 필요 없죠. 우린 초가 필요하니까 분모에
60, 1분은 60초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이 센티미터를 뭘로?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똑같이 100을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얘가 센티미터가 뭘로? 미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에서 구하게 되면 똑같이 뭘로? 4m/s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알고 공식을 알면 혹여나 있을 응용되는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이상 크게 이상 꼬아서 낼 게 별로 없어요. 공식으로 편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번 답을 쉽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도 은근히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일단은 정지거리의 개념을 아느냐는 거죠. 정지거리. 정지거리가 뭔데? 가장 긴 거리야. 왜 긴 거리인데? 그 작은 거 두 개, 얘보다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정지거리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정지거리는 뭐 더하기 뭔데? 제동거리에다가 공주거리 이 두 녀석을 더한 것이 뭐야? 정지거리야. 그러면 가까이 개념 알아? 알아. 운전자가 돌발 상황을 발견을 하고 제동해야겠구나 해서 어떻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서 제동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한다? 우리 공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제동, 브레이킹이 되면서 끽 하고 움직인 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제동거리라고 한다. 이 둘을 더했을 때 전체 큰 개념이 정지거리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동거리와 정지거리를 합한 거리다? 공주거리가요? 자, 공주거리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려면 뭐야? 제동거리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동거리하고 정지거리하고 제동거리 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동거리와 정지거리를 합한 게 아니고 차이를 뭐라고 한다? 공주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자동차 주행 중 제동장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속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실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이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제동거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3번은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 생각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 자, 운전자가 정지하려 생각하고 그 시간 공주거리 포함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 정지 다 포함하는 거리다. 그죠? 제일 큰 거. 우리 정지거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걸려는 순간부터 실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기 직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거를 공주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답을 뭘로? 4번으로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알면은 말장난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동차가 주행할 때 저항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걸 우리 주행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행 저항의 종류에는 크게 이렇게 있죠. 구름, 공기, 구배, 가속. 요걸 다 더해가지고 전체를 뭐라고 한다? 총 주행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뭐야? 무게와 관계가 없는 주행 저항이 있느냐? 있잖아요. 각각 요소 한번 봅시다. 우리 구름 저항이 뭐였는데? 구름 저항. 구르려고 하는 순간에 생기는 저항.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구름 저항 계수가 있었겠죠. 구름 저항 계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총 중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놈, 가벼운 놈에 따라서 어떻게 구르려고 할 때 어떻게 저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자, 공기 저항. 자, 이 공기 저항이 좀 특이했었습니다. 공기 저항은 차량의 총 중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뭐와 관련했었는데? 뮤로 써야겠네요. 자, 공기 저항 계수에 비례했고, 투영되는 단면적이잖아요. 투영되는 단면적에 비례했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배에 비례했었다. 요 항목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왜? 무게와 상관없는 거,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뭘로? 공기 저항으로 체크하실 수 있다. 자, 구배 저항, 오르막길 올라갈 때 무거운 놈 힘들잖아요. 차량 총 중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구배율, 구배율에 비례한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퍼센트로 나왔기 때문에 나누기 100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속 저항, 차량 총 중량에다가 회전 부분 상당 중량. 왜? 가속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약간 더 가해지는 무게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분해 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서 차량의 중량,
그죠? 총 중량 무게와 관계가 없는 녀석은 뭘로? 공기 저항으로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무난하다 문제,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의 그 순서를 보시게 되면 순서대로 딱 중요한 것들 내용 복습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좀 빠진 부분들 포함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챙겨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는 대로 이제 공학이 끝나는 대로 이제 정비 쪽 정리를 해서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자, 8번입니다. 자, 배열 화물 자동차를 앞엔진 앞바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화물차는 대부분 다 무슨 방식을? FR 방식을 많이 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물차가 FR인 이유는 뭐 때문에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가 구르려고 해야 된다. 왜? 하중이 어떻게 짐을 실었을 때 뒤쪽에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슬립 없이 동력을 만들어 전부 차량을 앞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뒤쪽에 바퀴가 구르는 것이 이상적이다더라. 그래서 앞에서 동력을 만들어서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무슨 축? 추진축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어떻게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배연형 화물이에요. 막혀 있는 거죠. 배연형 화물차, 뭐 일본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FF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화물차인데 FF 방식을 택하려면은 일단 여기 표현했던 캡 오버형이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캡 오버형 하면 엔진 있고 그 위에 이제 사람 타는 공간이 올라가 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앞쪽에 엔진이 좀 나오려면은 본닛 혹은 세미 본닛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미 본닛이라고 하는 본닛보다는 좀 짧아요. 뭐 원래 있는 전체의 본닛보다는 좀 짧지만은 이렇게 짧은 본닛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화물차 형식으로 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에 엔진이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쪽에서 다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앞바퀴를 구동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뒷공간은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왜? 아래쪽에 축이 안 지나가도 되잖아요. 추진축이 안 지나가도 되니까 추진축이 높이 필요 없으니까 차체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의 높이를 어떻게 굉장히 낮게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 실을 때 어떻게 뒤쪽에 짐 실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실내 적재 공간도 굉장히 높이가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적재함, 특히 배연형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나머지는 뭐 FF 방식과 FR 방식의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야? FF 앞쪽에 무게를 다 몰아놓았잖아요. 뭐 했을 때? 짐을 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짐을 실지 않고 주행을 할 때는 앞쪽에 하중이 다 가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죠. 왜? 고속 주행할 때, 고속 주행하면서 핸들을 틀게 되면 앞은 무겁고 뒤는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뒤가 가볍게 흔들리는 피시테일 현상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르막길, 그리고 뭐 홈로, 빙판길 주행할 때 FF 방식이 좋은 점이 뭐였는데, 선회하기 위해서 꺾었을 때 꺾은 그 방향으로 어떻게 차량의 차체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왜? 얘는 자체가 언더스티어가 일어나지, 오버스티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좋지 못할 때 어떻게 선회할 때 FF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 왜? FR은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니까. 뭐 그런 개념들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가장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공차 상태예요. 짐을 안 실었잖아요. 적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공차 상태에서 고속주행 시 피스텔링 대응하기가 어떻게 된다? 좋은 게 아니고 어렵잖아요. 뒤가 가볍잖아요. 뒤에 짐을 안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바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미 본닛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캡 오버형보다 어떻게 사고 시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포터, 뭐 봉고, 큰 화물차 이런 것들 앞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뚝 떨어져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 운전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엔진 공간이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캡 오버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 데미지를 운전자가 바로 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세미 본닛형이라고 해서 약간의 본닛이라도 앞에 돌출되어 있는 형식 같은 경우 얘가 어떻게 한다? 사고 났을 때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미 본닛형을 택할 수 있어가지고 캡 오버형보다 뭐 사고 시 운전자 안전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인 겁니다.
자, 추진축이 필요 없잖아요. 앞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뭐 화물의 적재 높이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동시에 어떻게 적재 공간을 어떻게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험로 및 빙판길 저속선의 주행에서 오버스티어로 인한 요인, 그죠? 오버스티어로 많이 돌아가는 거에 어떻게 된다? 대처하기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왜? FF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FR이 가지는 단점을 대응하기가 좋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잖아요. 어느 바퀴, 엔진이 어디 위치하고 어느 바퀴가 구르느냐와 관련돼서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응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잘 보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죠.